도연이 결혼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정수는 아들 앞에 앉아 서운함과 분노를 섞어 따집니다. 그게 바빠서 미처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아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더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빠서? 그런데 왜 며느리는 내가 병원에 있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멀쩡한데 왜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주의를 의식한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합니다. 엄마, 사실은 신부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체면을 많이 따지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습니다. 태며? 내가 뭐가 부끄럽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갑니다.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신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신부 어머니는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절망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김정순의 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해 79살인 정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뒷마당 텃밭으로 나가 상추며 깻잎, 고추 같은 채소들을 돌보는 게 일과였습니다. 이놈의 고추가 또 벌레 먹었네. 정수는 투덜거리며 벌레 먹은 고추 잎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온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런데 얼굴엔 불만이 아닌 오히려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지켜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니까요. 할머니, 물 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당엔 아무도 없었죠.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 도연이 어릴 때 자주 들려주던 목소리였거든요. 정순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아온 이 집에는 온갖 추억들이 스며 있었죠. 대청마루에 윤이 나는 나무 기둥,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감나무, 겨울이면 따뜻한 온기를 품어주던 아궁이까지 모든 것이 정순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논밭을 바라보면 아직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이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야. 절대 남한테 넘기면 안 돼. 남편 김종수는 생전에 늘 그렇게 말했었죠. 정순도 그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 땅 말입니다. 정순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은 사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예산군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일대가 모두 개발 예정지로 묶인 거죠. 땅값이 몇 배로 뛰었지만 정수는 그 사실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찾아오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의 말을 통해 짐작할 뿐이었어요. 할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 지금 팔면 서울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나중엔 후회하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한 중개업자가 찾아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진 이 땅은 팔지 않아요. 이건 내 아들한테 물려줄 유산이거든요. 정순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정순에게는 서울에 사는 아들 상호가 있었습니다. 52살인 상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몇 년 전 부장으로 승진할 뻔했지만 아쉽게 놓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수는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 도연이 있었습니다. 27살이 된 도연은 정순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상우가 직장일로 바쁘고 며느리 영희도 여러 일로 정신없을 때 도연이 5살까지 정순이 직접 키웠거든요. 그때를 떠올리면 정순의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자신의 치마폭에 안겨오던 어린 도연의 모습이 선했죠. 밤에 무서워하면 옆에서 재워주고 감기라도 걸리면 온 마음을 다해 간병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도연이 처음 걸음마를 할 때도 처음 말을 할 때도 모두 정순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머니, 저기 새 예뻐요. 도연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이 집안을 얼마나 밝게 만들어줬는지 몰랐습니다. 정수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고 손수 만든 호떡을 구워주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5살이 되자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였죠. 정수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참아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우리 도연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은근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도연이 결혼 소식이라도 전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주변 이웃들을 보면 손자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 미리미리 소식을 알려주던데 정순도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도연이 결혼하는 날이 오면 자신이 손수 키운 손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예단도 넉넉히 준비해주고 결혼식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손자를 축하해 주리라 다짐했죠. 금반지며 목걸이 같은 귀금속도 미리 사두었고 도연의 신부가 될 사람을 위한 비단 치마 저고리도 장만해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집 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마루, 정갈하게 정리된 방들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언제든 자식들이나 손자가 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말끔했거든요. 특히 도연이 어릴 때 썼던 방은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찾아올 날을 대비해서 말이죠. 저녁 무렵 정수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남편과 함께 이 평상에 앉아 별을 세어보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뒤 정수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중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정수는 서둘러 손을 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이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딸 미선이었어요. 대전에서 살고 있는 미선은 정순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오빠 상우와 달리 미선은 한 달에 2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명절 때면 빠짐없이 예산까지 내려와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미선아. 엄마는 잘 있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정수는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키운 자식의 목소리 변화 정도는 금세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도연이가 결혼한대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거든요. 뭐라고? 우리 도연이가 결혼한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화기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네요.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한다고 해요. 신부도 예쁘고 집안도 좋다던데요. 미선이 자세히 설명해주자 정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 상호가 먼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아들이 직접 어머니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순서였거든요. 글쎄요, 엄마. 아마 오빠가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많고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요. 미선이 오빠를 감싸며 말했지만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은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이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선과 통화를 마친 후 정수는 곧바로 아들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상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마, 나야. 도연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어? 정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러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결혼식이 좀 복잡해서요. 복잡하다니 무슨 소리야? 결혼식이 뭐가 복잡해? 정순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신부 측 가족들한테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식에 오시기 어렵다고 해서요. 영희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병원에 있다고?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실 신부 집안이 좀 까다로우세요. 시골에 계신다고 하면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했어요. 영희는 목소리를 낮춰 설명했지만 정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고? 내가 시골에 산다고 해서?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손자의 결혼식에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그래요. 신부 집안에서도 체면을 중시하거든요. 혹시 오시면 혼란만 생길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영희의 말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만들어 놓다니. 그것도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나는 우리 도연이 결혼식에 못 간다는 소리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괜히 오시면 안 돼요. 이미 신부 측 가족들한테 다 말해놨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큰일 나요.
영희는 더욱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정수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영희야, 나는 도연이 할머니야. 5살까지 내가 키웠어. 그런데 내가 손자 결혼식에 못 간다고? 어머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이해해 주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평생 아껴온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기쁜 마음으로 손자의 결혼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손자의 결혼식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이 병든 사람으로 둔갑된 채 말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정수는 새벽부터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을 만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었죠. 정수는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손자의 결혼식에서 배제시키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직접 가서 따져봐야겠어. 정수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했어요. 누가 봐도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상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상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서울로 이사 갈 수 없어요?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시골 촌놈이라고 놀려요. 그때 정수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상우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중요한 건 마음이야.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런 상우가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시골 촌스러운 사람이라며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서울에 도착한 정수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바로 향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말했죠. 기획부 김상우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김상우 어머니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상우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을 본 순간 정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상우는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를 본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여기까지? 상우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상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조용한 데로 가자.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심은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 카페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정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상우야, 도연이 결혼한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상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바빠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바빠서? 그럼 왜 영희는 나보고 병원에 있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멀쩡한데
왜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신부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체면을 많이 따지거든요. 체면? 내가 뭐가 부끄럽다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신부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고 신부 어머니도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라고 하면 상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이나 장인어른 앞에서 시골에 계신다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한다니요. 상우야, 내가 어릴 때 누가 키웠어? 내가 아플 때 누가 밤새 간병했어? 내 대학까지 잘 마치게 한 게 누구야? 상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 모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승진하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너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거짓말로 병든 사람 만들어서까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결혼식에 오시면 정말 큰일 나요. 상우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보다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상우야, 나는 너희 아버지와 평생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어.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그런데 내가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그럼 나는 우리 도연이 결혼 축하도 못 해준다는 소리지?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축하해 주세요. 결혼식은 정말 안 돼요. 상우의 말에 정수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우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자신도 각오를 해야겠다고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정순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은 예산으로 돌아와 둘째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결심을 굳혔어요. 자신을 배신한 아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을 창피하다고 여기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둘째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미선아, 엄마야. 대전에서 당장 내려올 수 있어? 정순의 목소리를 들은 미선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선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얘기 못해. 당장 내려와. 중요한 일이야. 정수는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선은 서둘러 대전에서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2시간 후 미선이 도착했을 때 정수는
거실 탁자에 여러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을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어제 서울에 다녀왔어. 내 오빠 만나러 갔었지. 오빠를 만나셨다고요? 무슨 일로요? 미선은 의아해했습니다. 도연이 결혼건 때문에 갔어. 그런데 내 오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나를 창피하다고 했어.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신부 집안에 체면이 안 선다고, 그래서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했어.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냐? 내 오빠는 나보다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따뜻한 말에 잠시 위로받았지만 곧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결심했어. 내 오빠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건 너무해요. 미선은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자기 어머니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창피하다고 하는 게 너무한 거야. 정수는 탁자 위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 집과 땅 전부 너에게 상속할 거야. 미선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런 큰 결정을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안 되죠. 갑자기? 나는 밤새 생각했어. 내 오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거든. 정수는 서류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아니? 이 땅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땅인지 알고 있어? 땅이요? 그냥 시골 땅 아니에요? 미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너희들은 다 모르고 있구나. 이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몇 번이나 와서 팔라고 했지만 나는 내 오빠 주려고 안 팔았거든. 재개발이요? 그럼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미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는 너끈히 살 수 있을 만큼이야. 그런데 내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창피하다고 하네.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 땅이 그렇게 값진 땅이었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엄마, 그래도 오빠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선은 오빠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기회? 이미 기회는 다 줬어.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체면을 중시했어. 학교에서도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서울로 이사 가자고 했거든. 미선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확실히 오빠는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미선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내 오빠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내 오빠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오빠는 나를 창피하다고 해. 그럼 나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정수는 상속 서류를 미선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건 내 거야. 엄마,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빠와 화해하세요. 미선은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건 화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심판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지워버린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켜준 내가 이 모든 걸 물려받는 게 당연해. 미선은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온화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빠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늦었어.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창피하다고 한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났어. 미선과의 대화를 마친 정수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상속 서류를 정리하고 도연의 결혼식에 나타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그 거짓말을 깨부숴 주겠다는 결심이었죠. 이틀 후 정수는 예산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정순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 김종수가 생전에 땅 문서 일로 자주 찾던 곳이었거든요. 할머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법무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속 문서 좀 만들어야 해요. 급한 일이라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 이 땅이 전부예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인데요. 정말 둘째 따님께만 상속하시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들한테는 한 평도 주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은 미리 가족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일인데요. 김 법무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알 필요 없어요. 나를 병든 사람 취급하는 자식한테 뭘 물어봐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 법무사는 정순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정수는 김 법무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자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경위부터 며느리와의 통화, 그리고 서울에서 아들과 만났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김 법무사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서류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상속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도연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하객만 500명이 넘을 예정이었어요. 상호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을 대거 초청했고 영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상호는 회사에서 상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상호에게는 이번 결혼식이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상호 씨, 이번 결혼식에 우리 임원들도 많이 오신다면서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네, 부장님. 사장님께서도 오신다고 하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상호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씨 어머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사의 질문에 상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상호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상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호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말해놨거든요. 그날 저녁 상호는 집에 돌아와 영희와 함께 결혼식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 좌석 배치, 식순 등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니한테서 연락 온 거 없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아마 포기하신 것 같아요. 상호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만약 갑자기 나타나시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영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정순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식 전날 정순은 미선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에 숙소를 잡았어요. 미선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내일 결혼식장에 가실 거예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내가 손수 키운 손자 결혼식인데 할머니가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정말 화낼 거예요. 신부 집안에서도 뭐라고 할지 모르고요. 미선은 걱정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평생 남한테 눈치 보며 살았나? 당당하게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당당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내일 입을 옷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단아한 초록색 저고리에 은빛 치마, 그리고 진주 귀걸이와 남편이 생전에 사준 옥반지까지 착용할 예정이었어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결연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날 날이었거든요. 미선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선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응, 미선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단아한 초록색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다려둔 한복이 말끔했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빠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락? 뭘 연락해? 나는 병원에 있는 환자 아니야?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은빛 치마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오늘 입은 모습 어때? 창피하지 않지? 미선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단아한 초록색 저고리에 은빛 치마를 입은 정순의 모습은 정말 품격이 있었어요. 진주 귀걸이와 남편이 사준 옥반지까지 착용하니 누가 봐도 고귀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미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는 도연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꽃장식을 하고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상호와 영희는 일찍부터 호텔에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하객들 오는 시간 확인했어요?
영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시간에 맞춰 오신다고 했어요. 회사 임원들도 다 확인받았고요. 상우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신랑 대기실에서 예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혼하는 날인데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할머니.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자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 밤에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 아플 때 간병해 주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준비 다 됐니? 상우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빠. 그런데 도연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상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못 오시는 거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도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한 번만 여쭤볼 수는 없을까요? 정말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도연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상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 도연은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의 회사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신부 측 가족들이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났어요.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호 과장님, 축하드려요. 회사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신부 측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답게 위엄이 있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답게 지적인 분위기였어요. 상우와 영희는 그들 앞에서 더욱 긴장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상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신랑 할머니는 언제 오시나요? 신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정말 아쉽지만 참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신부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정순과 미선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던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엄마,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미선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야지. 내가 왜 못 들어가? 나는 신랑의 친할머니야. 정수는 당당하게 대답하며 호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정순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단아한 초록색 저고리에 은빛 치마를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할머니였어요. 진주 귀걸이와 옥반지가 은은하게 빛나며 그녀의 기품을 더해줬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신랑 쪽 가족인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수는 당당하게 결혼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정순을 발견했어요. 영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나야. 손자 결혼식 축하하러 왔어.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희는 당황하며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못 와? 나는 도연이 할머니인데 왜 손자 결혼식에 못 와?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영희는 다급하게 정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영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해야 해? 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이 소란을 들은 상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엄마, 왜 여기 왔어요? 상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 내 손자 결혼식인데 할머니가 와서 뭐가 문제야? 정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무슨 일이지? 저분이 신랑 할머니신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상우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해요. 조용한 데로? 왜? 내가 창피하니까? 정순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 이때 신부 측 가족들도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신부 아버지가 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신부 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라고요? 제가 언제 병원에 있었어요? 신부 측 가족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상우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수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제발 뭐? 제발 조용히 하라고? 제발 창피하게 굴지 말라고? 정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객들이 모두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신랑 도연의 친할머니입니다. 정순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창피하다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있다고?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우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상우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뭐야? 정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신부 집안에 창피하다고, 그래서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솔직히 말해봐. 영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정수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충남 예산에서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자식들 키우고 손자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창피해요?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상우 과장,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상우의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도연이 소란을 듣고
결혼식장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도연은 정순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셨구나. 정순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왔어. 내 결혼식에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신부도 결혼식장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이분이 정말 할머니이신 거야?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를 5살까지 키워주신 할머니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품격 있게 서 있는 정순의 모습에서 위엄을 느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이의 신부 이지은입니다. 신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신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해. 하지만 신부의 부모님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신부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상호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죠. 회사 동료들, 상사들, 그리고 신부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부 아버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벌인 거짓말이 오히려 더 큰 창피를 가져온 거였어요.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의 폭로로 인해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영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돈, 답변을 해주세요. 신부 아버지가 다시 한번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신 겁니까?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신부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속이신 거잖아요. 이때 정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됐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아들 상호는 저를 창피하다고 여겼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니가 신부 집안에 체면이 안 선다고 해서 저를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기 어머니를 너무하다.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진 땅 말입니다. 땅이요? 신부 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충남 예산에 있는 제 땅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큼이죠. 정순의 말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알아두세요. 그 모든 재산은 저를 창피하다고 한 이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준 제 딸 미선에게 모든 것을 상속했어요. 뭐라고요? 상우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나를 거짓말로 병든 사람 만든 대가야.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서류는 이미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했어.
영희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상호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기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아들이야? 정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상호가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된 것까지 알게 된 거였어요. 김 과장,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호의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던 거짓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였죠. 이때 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신부도 다가와서 정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앞으로 도연이와 함께 할머니께 자주 찾아뵐게요. 정수는 신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구나. 우리 도연이 잘 부탁한다. 신부의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는 정순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상호와 영희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거죠. 결혼식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고 상호는 완전히 체면을 잃었어요. 회사에서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고 신부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달 후 상호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거였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소동이 회사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상호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호 씨, 이번 승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서요. 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배제하고 체면을 지키려 했던 일이 오히려 자신의 출세에 독이 된 거였어요. 동료들도 상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영희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더라, 너무 비정하다 같은 말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던 체면이 오히려 무너져버린 거였죠.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도연이는 아내와 함께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도연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일어나렴. 정수는 손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함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도연이로부터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도 못했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일 때문에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해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받는 고통이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했어요. 도연아, 그건 내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미선이까지 네 사람은 정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요. 도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우리 도연이를 키웠지. 정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미선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응, 이제 후련해.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상우가 혼자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사에서의 실패와 가족들로부터의 외면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회사에서도 승진 못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상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벌이야.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천벌이란 건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야. 거짓과 욕심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게 천벌이지. 상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